실존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19세기를 풍미했던 합리주의적인 어떤 관념론이라든지 아니면 실증주의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의 어떤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인으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존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나 문예사조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은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세계대전이 워낙 끔찍한 참화를 사람들에게 안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 혹은 회의에서 실존주의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실존주의를 설명하려면 인간이 의미에 집착하는 존재라는 걸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이 영강복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걸 못 참는 존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하늘에 이제 구름들을 보면 이제 토끼 구름, 나비 구름 다 지나가게 되는데 구름이 인간들 보라고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비의 형상을 떠올리게 되고 구름을 봤는데 우연히 우리가 봤던 나비랑 비슷하면 나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에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형상들도 방아를 찌는 토끼의 형상으로 상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서 기어이 의미를 읽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잖아요. 실존주의에서는 이 질문은 전혀 심오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려면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정의되는 존재여야지 이 질문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될 수 있는 그 무엇, 인간의 언어로 틀 지워질 수 있는 무엇이라는 입장 자체가 사실은 실증주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정의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르트르가 하는 말에 따르면 어떤 종이 만드는 칼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칼은 무조건 종이를 원하는 대로 잘 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 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를 잘 자르는 그 용도가 그 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실존 철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바로 피투성이라는 거죠. 이제 한자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생경한 개념이 되는데 피동할 때 그 피, 그다음에 던져졌다라는 의미에서의 투, 던질 투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던져진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피투성이라는 건데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진 존재 입장에서 자기가 왜 여기에 던져졌는지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관련되어 있어서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이 이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르트가 한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용도인 거죠. 예를 들면 종이를 자르는 칼의 본질은 무엇이냐? 종이를 자르는 그 용도가 그 칼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본질이 없다는 입장이 실존주의인 거고 그럼 실존주의라고 할 때 실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모든 인간들은 항상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처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처한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이런 보편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럼 인간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무슨 존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존재마다 인간이 처한 그 현실들이 다르고 그런 존재적인 특성이 있다면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들이 다 매번 달라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말 자체가 실존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니힐리즘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허무하잖아요. 의미도 없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삶의 본질이 없다고 얘기하고 인간은 정념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부조리에 가득 산 거다라고 한다면 허무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르트르가 한 또 유명한 말이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는 말인데 선고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벌 줄 때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축복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벌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고되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자주 듣는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프랑스의 앙가주망이라는 말은 영어의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한다면 실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간의 삶은 주어진 본질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인간은 사실상 무엇을 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세계의 부조리와 쌓아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럴 때 떠오르시는 게 이제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이지 않습니까?
시시푸스라는 사람이 신의 어떤 벌을 받아서 언덕 위로 돌을 올려야 되는데 바위덩어리를 너무 힘들게 올리고 나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 일을 그 무익한 노동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은 그것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쪽이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인간의 숭고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조주의입니다. 이제 구조주의에 관한 숱한 책들도 있고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특정한 사물의 의미는 그 사물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과 다른 사물들의 관계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행위나 인식 같은 것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이 어떤 사회 전체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탐구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왜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근대는 이성을 향한 질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까지는 이제 계몽주의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정말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사실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뭔가 인간의 정신이 굉장히 투명한 것, 밝은 것,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전환기에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굉장히 어둡고 별거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론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는 심리학에서 바로 프로이트죠. 꿈의 해석인데 이 꿈의 해석이 1900년인가 1901년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에서 일부러 20세기에 접어들 때 그 책을 내면 셀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원래는 사실은 1899년에 저술이 맞춰졌는데 그 1, 2년을 묵혔어요. 그러니까 출판 마케팅이 그때도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적인 사건으로 어쨌건 이 꿈의 해석이 출간이 되고 실제로 프로이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성사에 큰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이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성에서 우리는 의식만 다뤘단 말입니다. 이성만. 근데 이성 말고 무의식이 있다. 우리 정신 속에는 무의식이라는 대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무의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프로이트 읽다 보면 막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성적이고 굉장히 어둡고 탐욕스럽고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이라는 존재 그것의 그 대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인간 정신의 어떤 부조리하고 추악한 속성을 깨닫게 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랑스 언어학자인 소슈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조주의 얘기를 할 때 소슈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프로이트가 정신에 대해서 인간을 격화시켰다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소실은 언어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를 격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인간의 언어가 인간이 얼마나 이성에 가득 찬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였단 말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인간은 언어를 다루잖아. 그리고 이 언어를 이렇게 정교하게 구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있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 언어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사유를 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가 인간이고 그 도구가 바로 언어다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런 입장을 소시루가 이제 뿌리서부터 바꾸게 되는 거죠. 소시루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어떤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언어가 갖고 있는 구조에 끌려가고 종속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유의 도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이 자신이 만들지 않은 문법의 규칙에 따라서 자신이 만들지 않은 단어들을 빌려서 그저 나열할 뿐인 게 인간의 언어가 하는 것의 고작일 뿐이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간은 결국은 언어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구조주의의 사상적인 어떤 그 초석을 깔게 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조주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인간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인간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나쁘다는 어떤 그런 도덕주의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철학적인 입장일 텐데 어찌됐건 이런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사상적으로도 방대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종의 방법론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이 책으로 들어와서 이 안광복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장기를 둔단 말입니다. 마가 없어요. 말이 없으면 마가 없으면 귤껍질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마 자리에다 하나 놓습니다. 그럼 그 귤껍질을 사람들이 마로 생각하고 장기를 두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귤껍질 조각이 마가 될 수 있는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귤껍질의 모양을 마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조각해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놨을 뿐인데 그게 마로서 이렇게 가는 어떤 특정한 그 기능들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귤껍질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은 그 귤껍질이 놓여져 있는 구조 속의 위치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주의에선 세상을 읽어내려면 이 하나하나의 말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구조주의 얘기할 때 이제 롤랑 바르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제 기호학자이고 너무 많은 그런 사상사적인 영향이 있었던 그런 학자이죠. 롤랑 바르트는 이제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집중을 해가지고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롤랑 바르트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쓰게 되는 개념이 에크리투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모드, 그러니까 태도 이런 정도로 가볍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일 텐데, 물론 철학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언어적인 입장에서 롤랑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남성의 에크리투르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의 구조 속에서는 남녀 평등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서 지금은 안 그러는 경향이 있지만 경찰라고 얘기하면 폴리스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폴리스맨인데 그럼 여자 경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찰직을 수행하는 것의 디폴트 값은 기본은 일단 남자여야 경찰이 되는 건데 여자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말이 붙게 되는 거죠. 액터다라고 한다면 배우는 일단 무조건 남자지. 근데 여자가 배우네? 그럼 거기에 뒤에 전미사를 붙여서 액트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은 남성의 언어가 기본인데다가 이런 어떤 그 남성적인 에크리티리를 가지는 언어 구조 속에서는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항상 세상의 대부분의 말들은 다 남성이 기본적인 말이고, 근데 그 반대가 되는 거의 유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이 주가 되고 남성이 뒤에 전미사가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위도우입니다. 위도우의 경우는 여성이 디폴트예요. 그리고 남자일 경우에 이하를 붙여서 위도우어가 되죠. 그러니까 위도우 하면 과부, 위도우어 하면 호라비가 되죠. 그럼 처음으로 여성을 대우해줬네?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남자는 배우자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상처를 해서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 바로 결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럼 정절을 지켜서 끝까지 수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위도우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위도우어는 사실 발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 그건 여자가 디폴트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성의 에크리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 롤랑 바르트는 그런 어떤 차별도 담겨지지 않은 에크리티를 꿈꾼 거죠. 그것을 보통 이제 영도의 에크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영도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런 차별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셸 푸코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는 이런 바르트의 그 영도의 에크리티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구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권력으로 우리 인간을 옥죄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미셸 푸코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이제 학교에 관한 얘기, 교도소에 관한 얘기, 병원에 관한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도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나 교도소나 병원이 구조가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간다고 치면 교도소하고 똑같이 몇 시에 학교에 모여서 1교시가 끝나면 몇 분 딱 쉬게 되고 점심시간은 딱 그때 밥을 먹어야 되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 월담을 해서 바깥에 점심시간에 나가면 안 되고 등등의 수많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도소도 마찬가지인 거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를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규칙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무력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구조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어떤 압제자가 있고 독재자가 있어서 강제로 우리를 어떤 때리려고 한다든지 고문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것을 대항해서 어떤 시위를 한다든지 거기에 맞서서 싸운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렵지만. 근데 구조의 경우에는 힘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주 편안하고 예의 바르게 규칙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 째지 말고 끝까지 다 듣고 가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마지막 교시를 째고 가면 그러면 종아리 2대. 이렇게 규칙이 있다니 보니까 규칙을 하나씩 따르다 보면 인간은 이 구조에 길든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인간을 순치한다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조에 저항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철학과 예술의 사상에 관해서 오늘 얘기 드릴 마지막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뭐 1930년대에 이제 스탈린의 어떤 지도로 소련 예술가들이 채택한 어떤 창작의 기본적인 방식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예술은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봉사하고 그 변혁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일 텐데, 구체적으로는 뭐 생활 진실성, 뭐 사상성, 인민성 이런 것들 내세우기도 해요. 일단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리얼리즘을 리얼리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회주의가 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얼리즘에서 그렇게 현실에 있는 그대로 그리는 뭐 대표적인 그림 같은 걸로 꾸르베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그럴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리얼리즘 개념에서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할 때 어떤 현실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엥겔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황에 있는 전형적인 성격을 충실하게 재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입장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책에서 안강복 저자가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북한의 그 가극인 피바다입니다. 피바다는 이제 지주에 맞선 그런 어떤 소작농들의 투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다 보면 이제 지주는 악랄하기 그지없는 인간인 거죠. 그 다음에 소작농들, 인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같이 다 착하고 여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뒤에 후반부에 그들에 대항해서 일어서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주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격 이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작농들은 다 하나같이, 빈자들은 성인에 가깝게 묘사를 하고, 반대로 부르주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악독하고 인간성도 더러운 사람으로 항상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피바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착취하는 자가 있다는 거고, 한쪽에는 착취당하는 자가 있다는 건데, 이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사회의 어떤 그 작동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 중에 어떤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에서 전혀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예술이 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회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봐라 라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태제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예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그것이 옹호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를 일단 차치하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술보다도 더 숭고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를 끌어내려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예술보다 더 숭고하거나 더 가치 있는 개념을 끌고 들어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예술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을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예술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예술을 하는데 이 예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사회주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우연히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의 형태로 사회주의를 끌어내리는데 도구로 사용할 뿐인 거죠. 그럴 때 예술은 사실은 프로파간다가 되는 것이겠죠. 어쨌건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을 보시게 되면 늘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의 끝에서 그들이 바라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 만들어내는 동상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체구도 건장하고 손을 써서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있고, 언제나 그런 낙관주의적인 전망을 표정에까지 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 그런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겠죠.